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미국과 북한이 연말을 앞두고 비핵화 협상에 부진을 이유로 해서 서로 상대방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아주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세계적 록밴드 U2의 리더 보노를 만나서 한가하게 평화 타령, 평화 넋두리를 하고 있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항상 명쾌한 논리와 분석으로 시사 문제를 풀어주시는 김병민 경희대 개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본론 이야기 전에 지금 오늘이 정기국회 마감일 아닙니까? 10일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여야가 극한 대치를 했는데 한국당의 심재철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뭔가 약간 협상의 무드가 좀 조성되는가 하는 그런 기운이었는데 오늘 본회의에서는 또 좀 대치 국면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핵심은 예산안이죠. 예. 내년도 예산안이 무려 513조입니다. 역대 그렇죠.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초슈퍼 예산이죠. 이 초슈퍼 예산에 대해서 분명하게 협의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할 수 있는 기간들을 둬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됐던 것 아닙니까? 예. 근데 어저께 전격적으로 합의하고 오늘까지 딱 하루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의 시간 동안에 갑자기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려면 상당한 무리수가 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한국당을 배제하고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뉴스를 통해 많이들 보셨겠습니다만 4+1. 4가 누굽니까? 민주당. 그다음 바른미래당. 근데 바른미래당 또 공교롭게도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막 싸우잖아요. 그렇죠. 왜 간사가 지상욱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상욱 의원을 빼고 다른 의원을 갖다 넣으니까 이게 당내에서의 대표성 문제도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의원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다 나가서 대한정치연대라고 하는 이건 하나의 정치 결사체지 정당이 아닙니다. 정당도 아니죠. 네, 그리고 정의당 한 6석의 정의당. 통상적으로 20석이 넘는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예산안에 대한 협의하고 심사하고 합의해서 처리해왔던 국회의 전통과 관례가 있는데 다 무시하고 100석이 넘는 한국당을 제끼고 난 다음에 처리하겠다니까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법에서 정한 시간이 이미 한참 늦었습니다. 하루 이틀 더 늦더라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513조라고 하는 예산이 깜깜이로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통에 자기들끼리 가져갈 거 가져가고 뺄 거 빼고 하지 말고 꼭 필요한 예산을 바탕으로 심사할 수 있는 걸 줘야 되는데 야 오늘 딱 날짜 정했으니까 오늘까지 안 하면은 우리 강행 처리할 거니까 마음대로 해. 이러면은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그 상황에 놓여져 있어서 여야가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상황인데요. 쉽게 이 문제가 풀리진 않을 것 같고 여러모로 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그런 국회의 모습이 필요한 상황으로 봅니다. 그나마 좀 고무적인 것은 오늘 본회의에서 민식이법, 또 하준이법 등 16개 아주 시급한 민생 법안들은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측은 어제부터 3당 간사회를 예결이 했는데 지금 협상이 결렬된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가급적 오늘 내 4+1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그런 방침이고 한국당은 그렇게 하면 우리도 필리버스터로 막겠다.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오늘 처리를 할까요? 과거에 보면은 상당한 시간을 또 두고 이렇게 예산안이 처리된 경우도 많아요. 물론 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하지만 그렇게 안 될 경우는 전에는 해를 넘긴 경우도 그 아주 12월 31일 날 처리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야의 타종 소리 딱 듣고 나서 그 새벽에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 처리되고 나서는 그 해에는 법을 지켰지만 그리고 나서 아무리 늦춰져도 하루에서 이틀 정도가 늦춰졌지 그 이상으로 늦춰진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긴 시간 동안 여야가 대치 상황이 있었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단 선진화법에 따라서 법으로 정한 날짜까지 이 예결위에 대한 심사가 종료되지 않으면 정부의 본안이 그대로 부의가 돼요. 그렇게 되겠죠. 근데 정부 본안을 처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여야가 합의된 안건을 수정 처리된 안건을 올려서 표결하게 될 텐데 그 여야 합의라는 건 국회에서 20석 넘게 있는 교섭단체 중심으로 해왔던 전통을 깡그리 무시하고 제1야당을 배제하고 처리하겠다는 것은 이건 어떠한 명분도 갖기 어렵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긴 합니다만은 임시국회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을 또 열 수 있으니까 비록 오늘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예산안에 대한 숙고 있는 심사가 들어갈 것 아니냐라고 추정하는 분들도 계셔서 이게 뭐라고 이렇게 확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야, 뭐 여야보다는 민주당, 한국당의 속셈은 이거 시간 싸움이거든요. 결국은 예산안 뒤에 숨어 있는 것이 네. 공수처법이고 선거법 처리인데 네. 한국당은 갑자기 그 시간을 끌어가지고 네. 선거법이고 공수처법이고 처리를 못하도록 이렇게 끌어가려는 거고 이 민주당 입장에서 속셈을 지금 아는 거 아닙니까? 왜 이게 자꾸 지연작전을 쓰는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아주 정확한 지적을 선배님이 해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와서 이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돌아갔다가 갑자기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한국당은 왜 합의했죠? 그러니까요. 그 한국당이 패스트트랙법 일단 정기국회 상정 안 한다고 해서 합의한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패스트트랙에 올라타 있는 법안은 최장 330일의 수기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숙려기간을. 본회의에 부의되고 나서도 법에 따라서 60일의 숙려기간을 갖고 있어요. 선거법 개정안이 11월 27일에 부의가 되고 공수처법은 12월 3일에 부의가 됩니다. 예. 그럼 그로부터 60일이 지나게 되면 언제가 됩니까? 11월 27일에 60일이 지나게 되면 12월 27일, 1월 27일이 되죠. 그러면 이제 물 건너가는 거죠. 1월 27일 이면은 선거가 코앞에 있는데 무슨 선거법 개정.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올라가 있는 패스트트랙 법안 같은 경우는 지역구를 28개를 줄여야 되는데 국회의원 지역구 28개 줄이면 이거를 막 정리하고 조합하면 그럼 뭐. 불가능해요. 그러면 법과 원칙의 정원대로 따라서 가게 되면 이번 선거에서 21대 국회 총선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든 하려고 하니까 무리해서라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당 입장에서는 야, 이거 선거법을 야당이랑 합의하지 않은 채로 처리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거기다 국회 선진화법도 지키지 않은 상태로서 마음대로 이걸 직권상정해? 그럼 우리도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막아야지 라고 하는 게 여기까지 대충면 왔는데요.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가 무엇인지를 본다면 법과 제도에 준하고 그동안 해왔던 국회 관리들이 존중하는 정치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이런 파행이 일어날 이유도 없습니다. 어쨌든 심재철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도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협상의 여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정치권이 더 여야 간의 줄다리기 협상의 모습을 보이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시간을 조금 갖고 예, 이것은 오늘 하루에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좀 논의하기로 했던 사안으로 돌아가서 지금 미국과 북한 간에 지금 김정은이가 올 연말을 협상의 시한으로 정해놓고 그 이전에 새로운 계산법을 갖고 나오라고 계속 다그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연말에 지금 코앞에 닥치니까 미국과 북한 간에 과거에 말폭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했던 화염과 분노의 시대로 되돌아간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지금 말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긴장이 상당히 지금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치 시계가 2017년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생각되는데요. 그 당시 기억해보면 2017년 5월 9일 대선이 있고 10일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게 되는데 대통령 취임이 무색하게 북한에서 계속 쏩니다. 그렇죠. 쏘고 9월 달에 핵실험하고 그러니 이를 바라보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장애까지 나가갖고서는 로켓맨 등에 대한 자극적인 언사를 쏟아내고 그 당시 그해 추석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그해 추석에 가족들이랑 모여서 올해 추석에는 아무래도 생존 배낭을 좀 싸놔야 될 것 같다. 정말 언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정도의 위기감이 있다라는 것들이 고조가 됐습니다. 기억나시죠? 2017년도. 그런데 이제 2018년도 들어서 그 당시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화해와 평화의 모드로 전환되기 시작하는데 이 모든 일의 전제 조건은 단 한 가지. 북한이 적극적으로 비핵화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시 돌아서 보니까 북한이 판문점 선언 약속하고 9월 평양 선언 약속하고 그해 6월에는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했던 비핵화에 관한 의지 아무것도 실천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9월 달에 있었던 9.19 군사합의는 종이짝처럼 이 내용을 다 구겨버리고 대한민국을 향한 도발 행위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탄도미사일반도 13번을 쏘아댔잖아요. 탄도미사일이 굉장히 우리한테 심각한 위협일 수 있고 그보다 더 황당한 것은 서해에서
네. 우리 연평도 포격에 대한 정말 심각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데 거기서 보란 듯이 다시 그 포발사를 김정은이 지시하게 되는 상황까지 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미국의 입장을 좀 봐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죠. 재선에서 대통령 다시 한 번 더 하는 거. 그렇죠. 근데 본인이 6월 달에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하고 나서 국내 정치에서 욕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아니, 내용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려고 김정은을 만났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유일한 해명. 오바마도 하지 못한 거. 나 아니었으면 전쟁 났어. 내가 다 관리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끌고 와서 어떻게든 북한을 다독이면서 선거를 치려고 하니까 북한의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대로 갔다가는 이거 뭐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 끝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위기감이 있는 것 같고요. 하노이 노딜로 완전히 김정은으로서는 이제 박살이 났지 않습니까? 그게 김정은한테 정말 치명적이었어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니, 전 인민한테 소개하고요. 보통은 북한 최고 존엄이 움직이기 전에 동선들 얘기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움직이기 전부터 동선을 공개합니다. 자신감으로. 그리고 50시간 넘게 열차 타면서 전 세계를 향해 손을 들고 막 중국 지나서 베트남 가고 막 하잖아요, 다. 그러고 나서 전격적으로 노대 선언을 했을 때 그때 김정은 표정을 보면 와, 이건 저도 못 봐주겠더라고요. 황당 그 자체예요. 그러면서 최선희가 쫓아가서 한 번만 더 얘기하자 그러고 이런 상황이 오고 돌아가게 되니 김정은의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예. 그 해 4월 달에 있었던 게 시정연설을 통해서 새로운 해법을 가져와라. 예. 아니면 우리는 새로운 길로 가겠다가 연말인데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그러니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만한 강압적인 수단 한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 결국 그 선택지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게 되는 ICBM 등에 대한 도발이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우려가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지난 8일에 북한에서 중대 실험을 성공했다 이렇게 예. 선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군사 전문가들은 ICBM 발사용 엔진, 새로운 엔진 실험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면 김정은으로서는 자기 체면도 있고 권위도 있으니까 성탄절 전에 뭔가 도발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뭔가 큰일을 벌이기 전에 항상 찾은 게 백두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지연. 예. 근데 또 여기서 백마까지 타고 가요. 그리고 거기 가고서는 쫙 보여주고 난 다음에 제일 저는 우려가 됐던 영상 하나가 모닥불에서 이렇게 불 쬐고 있는 거 예. 보셨죠? 옛날 뭐 어. 김일성 빨치산 활동 때 그건 뭐 연상시키느라고 그런 거였는데 그러면서 야전에서 뭔가를 벌일 것 같은 이미지 그런 것들을 연상시키고 우리는 월동 준비가 끝났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자꾸 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 미국을 향해서 계속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가 ICBM을 쏘게 되면 근데 이거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완전히 그냥 서로 보지 말자는 거잖아요. 완전히 파탄이죠. 파탄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정도로 도발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근데 지금 그 정도 가지고서는 저렇게 엄포를 놓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도 적대적 방식의 행동을 하지 말라. 만약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거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체제 붕괴 네.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시사할 정도로 지금 강하게 나온 거 아닙니까? 레짐 그래서 체인지. 며칠 전에 7일이죠. 네. 급히 또 문재인하고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도 뭔가 지금 급하기는 급한 것 같아요. 내년 재선이 있는데 우리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고 또 경고 막 하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 만약 김정은이 ICBM을 발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은 오랜 내 친구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거가 이제 다 끝나는 거죠. 관계가 매일 좋다고 네. 그랬잖아요. 맨날 좋다고 우리는 뭐 무슨 브로맨스가 아주 좋다고 늘 그런 그랬는데 얘기들을 해왔는데 그럼 지금 상황에서 북한을 무력으로 침공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답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군사 옵션이 없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는 상황이라면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북한을 최대한 압박해서 끝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거기 제일 중요한 국가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 사실은 이러한 국제 공조를 함께 끌고 가야 되는데요. 북한이 ICBM을 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미국만이 이 문제를 가지고 들끓겠습니까? ICBM이라는 건 전 세계 어디든지 간에 그렇죠. 핵을 가지고 있는 불량 국가 북한이 도발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했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만 대한민국이 이것이 단거리인지 탄도인지 얘기를 안 하고 계속 얼버무렸잖아요. 그 당시 유엔에서 독일 같은 국가들은 전면적으로 이 문제를 강하게 비판합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만 하더라도요.
ICBM을 발사하는 순간 전 세계가 북한을 향해서 옥조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될 텐데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더 이상 평화 모드보다는 북한이 국제적 사회에서 약속을 어겼던 상황에 대해서 국제적인 공조를 끌고 가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급하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협조를 좀 당부하지 않았는가 싶기도 하고요. 과거 같으면은 뭐 우리가 흔히 코피 작전이라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부분만 타켓을 정해갖고 팍 없애버리는 거, 북한을 치는 거. 코피만 예, 코피만 터뜨리는. 근데 지금은 북한한테 그런 군사적 옵션을 쓸 가능성도 없고, 네. 결과적으로 미국도 쓸 카드라는 게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 카드를 더 강한 카드를 내놓는 것이고, 그것도 지금 마땅치는 않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좀 달래봐라. 김정은이 좀. 근데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 알기를 우습게 아는 정도를 넘어선 상태인데다가 하노이에서 한번 당한 뒤로는 이 사람 못 믿는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중재자, 말하자면 촉진자 역할을 할 수가 있나요? 이제는 운전자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이 비핵화를 통해서 북한 문제를 끌고 가는 자동차에 탑승조차 못하고 있다는 게 국제적인 평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뒷자리든 뭐 옆자리든 어떻게 탔나 어디는 탑승은 했나 했는데 지금은 나가 있으라는 거야. 떠나버렸고 그 결정적인 한 장면이요. 얼마 전 판문점에서 트럼프가 왔잖아요. 네. 그 김정은도 왔는데 우리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근데 문재인 대통령 나가 있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가 있으라는 정도가 아니라 둘이 하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 어디 방에 있었고 나오지도 못하게 경호원들이 막아버렸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이라는 게 우리가 무슨 북한이랑 완전히 떨어져 있는 이유 다른 나라면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이 핵무기가 완전히 보유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랑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상황이 일촉즉발로 벌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가장 심각한 문제를 받게 되는 게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럼 문제가 커지게 됐을 경우에 당연히 얼마 전에 북한이 이 동창리에서 엔진 실험 한다는 상황이 보도가 되면 즉각적으로 청와대는 NSC를 열고 이 상황에 대해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관계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벌어지게 됐을 경우에 뭘 해야 되는지 얘기해줘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평화 얘기만 하고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런 안보 불안은 도대체 누구에게 기댈 수 있다는 얘기냐 라면서 국민들의 이 불만 어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입장은 뭐 경제 이런 것은 차치하고 예. 국가적으로 보면 내후 외환의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정치권도 지속적으로 뭐 전쟁터 비슷하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극한대치하고 있고 지금 미국과 북한 간에도 이런 자칫하면 극한대치 상황으로 돌아가서 뭐 비핵화 협상은 카니와 한반도가 다시 전쟁의 위기 속에 빠질 그런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아예 침묵하면서 얼마 전에 9일이죠 어젠가 네. 그 아일랜드 록밴드 유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리더 보컬이죠. 네. 보노를 만나서 아주 평화 얘기만 잔뜩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한반도 평화라든가 그 안전, 국가의 안전 그런 것에 대한 인식차가 너무 큰 거 아니냐. 대통령이 지금 그런 한가한 얘기나 하고 있을 때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민과의 대화 그때 기억나시죠? 예. 거기에 나왔던 노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틀었던 노래가 정말 우연치 않게 내한 공연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대통령을 만나서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얘기하게 되고 그 장면에 또 김정숙 영부인이 가갖고선 앉아서 관람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는 우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네. 국민과의 대화에서 그 보노의 노래를 튼 것은 이미 그러한 스케줄들이 다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스케줄들이 짜여져 있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평화를 얘기하는 거 못당하죠. 대한민국에서 평화 대신 우리는 평화 됐고 전쟁으로 모든 걸 끝장내자라고 얘기하는 국민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뭐 그건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네. 지금 있게 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라면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위임된 권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에 단 1의 추호의 흔들림도 없을 정도로 모든 노력을 강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사실 굉장히 불안할 정도로 불안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북한과의 평화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우리한테 포를 쏴도 제대로 얘기 못하고 있고 9.19 군사합의 명백하게 어기고 있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북한에서 선언이 내려오게 되는데 우리 국민들한테 전혀 얘기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슬그머니 북으로 송환하게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떠올리는 거예요. 예. 4월 27일 판문점에서 있었던 도보다리 회담. 예. 도보다리에서 둘이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주고받았는데 무슨 얘기를 한 거지? 평양에 가서 9.19 군사합의, 평양선언을 이끌어내고 인민들 앞에 쭉 서고 어디입니까? 그 인민들 앞에서 쫙 문재인 대통령이 일장연설했던데 갑자기 거기서 큰 체육관이죠. 네, 거기 갑자기 저도 생각나네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그런 얘기들을 하는 과정에서 만수대 체육관인가 뭐. 국민한테 얘기하지 않았던 뭔가의 모종의 약속이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북한에서 자꾸 약속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 애들이 우리 금강산 보고서 너저분한 시설 다 치워버리라고 하는데 계속 금강산 좀 하자고 이러고 있는 상황. 갈마 지역까지 같이 개발하자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니, 누구를 위한 통일부 장관이란 얘기가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쯤이 됐으면 아주 깔끔하게 9.19 군사합의는 북한이 어겼던 상황 속에서 총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4.27 판문점 선언에서 상호 간에 약속했던 부분들을 북한이 어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대통령이 왜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일 아쉬웠던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면 어느 순간 쑥 들어갔는데 부산에서 철도 타고 독일 가는 꿈 네. 이거 엄청 얘기했거든요. 아,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리는 상황이 와야 철도가 연결되고 갈 건 아닙니까?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뭘 했습니까? 2018년도 상황 속에서 그때 어거지로 착공식을 열어요. 착공식을. 철도 연결 착공식. 그 착공식 열고 착공식을 열었으면은 그다음 공사가 진척이 돼야 되잖아요. 진척이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도래하게 되면은 북한이랑 관계 속에서 풀어가야 될 것조차 오히려 풀리지 못한 상태로 뒤로 퇴보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은 여기서 문제가 꼬여버리면 오히려 2017년 상황보다 더 역으로 퇴보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왜 이런 상황들을 초래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반성이 저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김정은에 대한 환상이랄까 착각에서 깨어나가지고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보노나 불러가지고 평화 타령 그런 얘기만 하고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남북 간에 이렇게 극한 대치 어떻게 보면은 아주 경색된 국면에서 DMZ 공연 개최 문제를 보노하고 논의했다고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와 있는데 아마 그걸 본 국민들은 아마 기가 찰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지난번에 그 북한에서 고문받아가지고 죽은 웬비어 있잖아요. 그 부모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대통령 면담을 좀 요청했을 때 그건 거절하면서 보노가 그렇게 급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하고 앉아서 그렇게 한가하니 수석 보좌관 회의까지 정기적으로 열리는 그것까지 연기를 하면서 보노를 만나고 있으니까 도대체 대통령의 생각이 뭔지 무슨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은 알 길이 없어요. 맞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국민들이 접는다라면 그 부분을 빠르게 캐치해서 중간에 있는 참모들이라도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문득 탁현민 전 행정관이 떠올랐어요. 저는 얼마 전에 기억나시죠? 부산에 김정은 초대하겠다고. 아니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하는데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대통령이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잖아요. 김정은 북한은 신북방정책이에요. 신남방정책 국가들이 여기 왜 옵니까? 이것들을 추진해서 여기에 한바탕 이벤트를 벌이려고 기획을 해왔다는 거예요. 기사에도 보도된 바가 있는데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가수 기억나셔요? 발해를 꿈꾸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있죠. 통일에 관련된 노래인데 서태지 씨도 만났다는 거예요. 탁현민 행정관이 여기에 있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뭔가 빅 이벤트를 계속 기획하고 있었던 거죠. 그 연장성 산에 보노를 만난 것 아니냐라고 얘기가 저도 그렇게 봐요. 있는 것이고 이미 그때 탁현민도 다 김정은 방남에 대비해서 준비는 완벽하게 끝났다 이렇게 깔아놨는데 이 판이 뭐가 어그러지니까 뭐라도 이제 설거지 하듯이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막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사람들이 다 요즘 뭐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이런 우스갯소리 있는데 아니 영부인이 거기서 왜 나옵니까?
아니 라는 얘기를 그것도 사람들이 가서 뭐 구경하는 건 좋아요. 네. 또 뭐 할 수도 있는 건데 우선 대통령도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그렇게 한가하냐는 문제가 있고 김정숙 여사도 거기 가서 뭐 25곡인가 부른 거 다 들은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이제 아마 그 유튜브는 그 공연하는 날에 아주 상징적인 인물들을 그렇게 영상으로 띄우는 모양이죠. 네. 거기에 김정숙 여사가 왜 나오냐 이거야. 제가 말하는 형이 거기서 왜 나와가 공연장에 왜 갔냐는 얘기가 아니라 영상에 왜 나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야, 해녀라든가 우리나라 최초 미술 화가인 나혜석이라든가 뭐 여러 그 의미 있는 분들 네. 또 이태영 박사 맞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다 나올 만한데 김정숙이는 왜 거기 나오냐고.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사회적인 운동까지 같이 했던 가수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사진 영상을 띄우는 거에서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 이제 지금 서지영 검사가 들어간 거 가지고서도 찬반 양론이 좀 갈리긴 하는데요. 네. 여기에 대한 평가는 뒤로 하더라도 김정순 여사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니까 야 이거는 유튜브가 그냥 자체적으로 알아서 했을까? 뭐 유튜가 서지영 검사가 누군지 알까? 유튜가 한국에서의 김정순 여사가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 역할을 했는지를 알고 넣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만 저는 청와대가 꼭 좀 답해줬으면 좋겠는 게 이번 유튜의 내한 공연 과정 속에서 대통령을 만나러 가니까 소통을 했을 거잖아요. 이 공연에 김정숙 여사가 참여하고 영상이 들어가고 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국민한테 꼭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MBC 국민과의 대화할 때도 아 이거 작은 대한민국이고 다 국민의 대표성 담보한 거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했던 모습들 뭐 팬클럽 등등 그러니까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잖아요. 뒤늦게 알고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나마도 그래도 우리가 뽑은 대통령인데 하고 마지막까지 감정을 좀 추스리려고 하는 사람들조차 등을 돌리게 만들 수 있고요. 그러면 남은 2년 동안 대한민국 진짜 불행해집니다. 게다가 지금 안보 상황에 대한 심각한 불행, 이 위기 상황 떠나서 문재인 정부는 이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 때문에 사실은 정말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 여기서 이런 모습이 국민들 보기에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록밴드 유튜를 이용해서 정치쇼, 정권쇼, 특히 김정숙 여사를 위한 쇼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하나는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유재수 뒷배경이 제인이 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님이라는 거예요. 누님. 누님. 그래서 네. 그동안 좀 잠잠하더니 네. 또 정숙 여사가 나서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시중에는 지금 나돌고 있어요. 뭐 세간에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은 참 많이 떠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마도 말씀하신 부분들은 유재수에 대한 감찰에 누군가는 무마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잖아요. 예. 근데 텔레그램 대화방을 보니까 누가 있었죠? 김경수 당시 핵심 실세 국회의원 그리고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청경덕 행정관. 그럼 이 사람들 중에서 누가 가장 최고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실세는 다 실세인데. 다 실세들이어가지고 다 저도 실세인데 그렇네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최고로 의사결정을 갖고 있지? 아주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셋 다 최고 권력과 가장 가까운 참모라는 겁니다. 그럼 이 가까운 참모들이 누군가에게 보고하고 여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누군가는 내렸을 건데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냐라는 게 국민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이고요. 여기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이 금융권 인사들을 논의해서 이런 인사 개입 정황들이 오갔다는 거잖아요. 그러한 일 때문에 덮은 것 아니냐는 거라서 야 이거 그래서 어떤 그 패널인가 유튜브는 문재인 대통령 뭐 김정숙 여사의 자녀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네. 유재수가 금융정책국장 또 금융위를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말아 드셔가지고 인사도 다 해서 많이 도와준 거 아니냐. 네. 그런 걸로 해서 뒷배경이 형이 아니고 제인이 형이 아니고 누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사실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다고 그래서 저도 믿지는 않지만 또 나서나 또 네. 민영삼 씨가 나댄다겠다가 뭐 본인이 네, 종편에서 다 잘렸다고 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나댄다고 나는 안 하고 나서나로 합니다. 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청와대도 잘 알아야 되는 게
이런 세간에 떠도는 이야기들이 그냥 나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난번 하나세안 특별정상회의 때도 유독 김정숙 여사의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잡힙니다. 네. 대통령의 모습보다 대한민국이 뽑은 위임한 권력은 문재인 대통령인데 과거에는 비선 실세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국민들이 힘들어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영부인이 이런 일까지 해야 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러한 심각한 사법 이 비위 그리고 형사상의 문제가 있는 내용에 영부인이 연결된 거 아니야라고 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나오면 청와대가 해야 될 일은 아주 단호하게 그런 일이 없다. 예.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떳떳하게 수사해서 진실에 대한 여부를 분명히 확인해야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검찰을 자꾸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바라보기에는 야 이거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쭉 직진 드라이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중간에 막아서니까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구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나라 안팎의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또 전면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만은 그건 낭설로 치부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지금 한가하게 외국 록밴드 인사들이나 만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